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자, 흔히들 야한 그림이라고 하죠? 이게 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에이 그거 뭐 최근에 생긴 퇴폐적인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건요 그냥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저 멀리 고대 로마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유럽, 에도 시대 일본, 그리고 근대 미국까지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온 아주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한 그림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뭐 음란한 그림의 역사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요. 바로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권력이 얼마나 당황했는가에 대한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는 복사기 같은 게 아예 없던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때는 모든 게 지금이랑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기 79년에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잿더미에 묻혔던 도시 폼페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아주 노골적인 성적인 그림들이 무슨 비밀의 방 같은 데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길거리 벽이나 가게 안에 떡하니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뭐 숨겨야 할 금기가 아니라 그냥 풍요를 상징하는 우리 삶의 일부였던 거예요. 아직 국가가 이거 문제다, 통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기술의 발전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인쇄술의 등장이었어요. 그림이 이제 그냥 그림이 아니라 복제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림이라는 건 화가가 한 땀 한 땀 그린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도 그 영향력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1524년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이 모든 걸 바꿔버린 겁니다. 단 하나뿐이던 예술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모디라는 에로틱 판화집이에요. 이게 동판 인쇄 기술 덕분에 수십, 수백 장씩 찍혀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교황청이 난리가 난 거죠. 바로 금서로 지정하고 이걸 만든 사람들 싹 다 잡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복제 가능한 욕망과 국가 권력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대를 동아시아로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분명히 비슷한 기술이 있었는데 왜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거대한 산업으로까지 크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조용히 묻혔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도시와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18세기 초 일본의 수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인 에도의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이 숫자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냥 사람이 많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100만 명이라는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소비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에도에서 추나 그러니까 에로틱 아트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클 수 있었던 비결 딱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10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에서는 누가 뭘 사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 거죠. 둘째, 가시오냐라는 책 대여점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이게 이 추나를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보는 회전율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막부의 통치 방식이 이걸 아예 뿌리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규제하는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힘이 국가의 통제력을 이겨버린 거죠. 자, 그럼 바로 옆 나라였던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도 목판 인쇄 기술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도만큼 큰 도시가 없었고 상업의 힘도 약했죠. 무엇보다 성리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국가 이념이 이런 시장이 크는 걸 콱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선은 국가 이념이 시장을 압도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추나가 있긴 있었지만 일본처럼 대중적인 상품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다시 서양으로 돌아와서 시대가 흘러 근대가 되자 이제 국가는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 훨씬 더 체계적이고 뭐랄까 세련된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857년 영국에서 외설 출판물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법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역사상 처음으로 음란물이 뭔지를 법으로 딱 정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아이고 저거 참 망측하다 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들이닥쳐서 압수하고 법원에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1873년 미국은 한술 더 뜹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영리한 방법을 써요. 바로 컴스톡법인데요. 이 법은 그림 내용이 야하냐 안 야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게 퍼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리자는 거였죠. 당시 전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우편이었는데 이 우편으로 야한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 피임에 대한 정보까지 보내는 걸 싹 다 범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컴스톡법의 논리는 정말 단순하고 무서웠어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지 마라. 그냥 그 욕망이 배달되는 길, 그 파이프라인 자체를 끊어버리면 된다. 바로 이거였죠. 자, 지금까지 여러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면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야한 그림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대체 뭘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고대 로마에서는 그냥 문화의 일부였고 에도 일본에서는 거대한 시장이 이걸 산업으로 키웠어요. 반면에 조선에서는 국가 이념이 시장을 눌렀고요. 근대 영국은 법으로 선을 그었고 미국은 인프라를 차단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결국 보세요. 그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가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결국 역사를 쭉 관통하는 변치 않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놀랍도록 단순하죠. 1단계,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복제가 쉬워진다. 2단계,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에서 시장이 막 커진다. 그러면 3단계, 국가는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통제 방법을 들고 나온다. 이 3단계의 패턴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에로틱 아트라는 건 한 번도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시대의 기술이 어땠는지,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시장의 힘이 셌는지, 그리고 국가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증거물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욕망을 담은 이미지가 그 시대의 권력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소비하는 이 수많은 이미지들은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